단 두 동작으로 거구의 남성을 눕혀버린 미모의 그녀. 대한민국과 9,000km 떨어진 프랑스에서 한국 군인의 자존심을 지킨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7월의 이른 아침, 파리는 축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거리마다 프랑스 국기가 걸려 있고 상점들은 벌써부터 문을 열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윤서연 대위의 걸음은 이런 분주함과는 대조적으로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대 출신으로 지금은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장교로서 프랑스 내 전략기획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태극기 패치가 달린 정복 차림의 윤서연은 기지에서 나와 프랑스 외교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국적 군의 협조 의사결정에 관한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그녀의 보폭은 일정했고 주변을 관찰하는 시선도 자연스러웠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익힌 습관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거든요. 위험을 감지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이미 그녀의 본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서 한 동양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지도 앱을 보며 연신 고개를 돌렸지만 프랑스어로 된 거리 표지판들을 이해할 수 없어 보였죠. 관광객이 길을 잃은 것은 파리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남성이 윤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죄송한데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익숙한 한국어가 들려오자 윤서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디 찾으세요? 그녀의 대답은 따뜻했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동포에 대한 자연스러운 친근감이었죠. 남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에펠탑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윤서연은 친절하게 방향을 가르쳐줬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몇 번 버스를 타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했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이런 작은 도움은 해외에 나온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성도 고마워하며 여러 번 인사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평범한 광경을 3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헌병대 작전참모인 빅터 르노였죠. 48살의 그는 파리 군보안청 책임자로서 유엔 시설 주변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적 군사문화에 깊이 젖어있던 그에게는 모든 예외적 상황이 잠재적 위험으로 보였거든요. 빅터의 눈에 비친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엔 군사시설 근처에서 동양인 여성이 정체불명의 언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손짓까지 보였죠. 그에게는 수상한 정보 교환으로 해석됐습니다. 평소 질서가 곧 정의라는 신념을 가진 그였기에 규정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은 의심의 대상이었거든요. 관광객이 고마워하며 떠난 후 윤서연은 자신의 길을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빅터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요.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지에 윤서연은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내심 상황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권위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이 작전 구역에서 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길을 물어보시길래 안내해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빅터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이곳은 유엔 작전 구역입니다. 당신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이미 윤서연을 의심쩍은 인물로 단정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빅터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코웃음이 번졌죠. 장교라고요? 대위, 한국군. 그는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이 장교가 되나요? 이 말에 윤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출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길을 안내받았던 관광객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주변에는 몇몇 지나가던 사람들만 이 상황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윤서연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식 절차입니다. 당신의 통신은 정보 유출일 수 있습니다. 윤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저항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병대 청사지하의 작은 조사실로 이끌려간 윤서연은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받은 훈련 중에는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의 대응 요령도 포함되어 있었죠. 물론 지금 상황이 그와 같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리한 환경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미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을 둘러보며 출입구와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파악했습니다. 빅터는 윤서연의 소지품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공책과 펜, 휴대폰 등을 꺼내어 하나하나 확인했죠.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윤서연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개인적인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무슨 언어입니까? 코드는 아니겠지. 빅터의 질문에 윤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개인 일지입니다. 아랍어도 코드도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그게 한국 문자. 빅터는 마치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을 다루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죠. 그는 조롱하듯 웃으며 메모장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어 보이네요. 여기선 쓸 일이 없을 테니까.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사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윤서연의 개인적인 기록들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죠. 윤서연은 이 순간에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분노나 항의 대신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갔죠. 사관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체온보다 낮은 강물에 뛰어들어 적진을 모의 제압하던 훈련에서도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었죠. 대신 정확히 계산된 두 발자국으로 움직여 표적을 제압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였거든요. 빅터는 윤서연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눈빛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예리해졌죠. 그녀는 빅터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조사실의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회의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죠. 윤서연은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자신이 언제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다림도 전략의 일부였거든요. 적이 스스로 실수를 드러낼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자세였습니다. 오전 10시, 프랑스 외교부에서는 긴급 전략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다국적 군의 협조 의사결정이었고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죠. 회의실에는 프랑스군 장성들과 유엔 평화유지군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참석자 중 한 명인 윤서연 대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죠. 회의 진행자는 시계를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빅터 르노는 윤서연이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에게 윤서연은 그저 수상한 동양인 여성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구금한 인물이 바로 이 회의의 핵심 참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회의실에서는 윤서연의 부재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하고 있던 군사 민사 전략 부분은 이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였거든요. 헌병대 청사에서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윤서연의 신분에 대해 추가 확인을 위해 상급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이 단순한 파견 장교가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군의 전략기획 담당자라는 것이었거든요. 더욱이 그녀는 현재 외교부에서 열리고 있는 중요한 회의의 핵심 참석자였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윤서연의 행방을 문의하는 연락이 들어왔고 빅터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구금한 인물이 국제회의의 주요 참석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빅터는 서둘러 윤서연을 외교부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윤서연은 외교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죠. 그녀가 회의실에 입장하자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빅터도 뒤따라 회의실에 들어왔는데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윤서연은 파병군 전체의 군사 민사전략 실무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군 장성들도 윤서연의 계급과 경력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그녀의 이력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것이었거든요. 한국의 특수부대는 국제적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불쾌한 일은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해둔 상태였죠.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은 국가입니다. 윤서연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움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녀의 말에 집중했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 유지에 나선 한국의 경험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앞자리에 앉은 한 백발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모레, 한국전 참전 프랑스 노병이었죠. 91세의 그는 이 회의에 고문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때 내 손을 잡았던 아이가 바로 당신 같군요.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압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서연에게 향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분한 눈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기억,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외면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를 담은 발언이었거든요. 빅터는 회의실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인물이 이런 중요한 자리의 핵심 인물이라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더욱이 그녀가 보여주는 품격 전문성은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빅터 르노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인물이 상석에 앉아 국제회의를 주도하는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상급자들에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장소는 민감한 정보 지대였고 그녀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했죠. 윤서연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그의 판단착오는 명백했습니다. 상황은 빅터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날의 상황을 몰래 촬영한 감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초임 경관 리나 듀보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윤서연이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과 빅터가 그녀를 제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무엇보다 윤서연이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며 폭력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빅터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가 말한 수상한 정보 교환은 실제로는 평범한 길 안내였고 민간인처럼 행동이라고 비난한 윤서연의 모습은 오히려 품위 있고 절제된 군인의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감시 영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빅터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증언대에는 사라 베날이 섰습니다. 북아프리카계 프랑스 군속인 그녀는 평소 빅터의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었죠. 그는 늘 약해 보이는 사람만 골라 의심하고 검문했습니다. 사라의 증언은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대위 님도 그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다만 처음으로 잘못 건드린 거죠. 그녀의 말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빅터의 평소 행동 패턴을 폭로했습니다. 유색인종이나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유독 까다로운 검문을 실시했다는 것이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을 의심하고 불쾌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서연에게 했던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라의 증언은 빅터의 차별적 행동이 우발적이 아니라 습관적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모레는 별도의 인터뷰에서 깊은 감명을 표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91세 노인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적 감상이 아니었죠. 역사의 산증인이 바라본 한국인의 모습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분노보다는 침묵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대위에게서도 바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빅터의 행동이 정당했는지 윤서연에 대한 처우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죠.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감시 영상, 목격자 증언, 그리고 빅터의 평소 행동 패턴에 대한 내부 고발까지 모든 것이 빅터의 판단 착오와 차별적 행동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을 옹호해줄 사람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죠. 더욱이 윤서연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그의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폭력이나 항해 대신 침묵과 품위로 상황을 감내한 윤서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리나 듀보아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초임 경관으로서 상급자에게 맞서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했죠. 저는 그날 윤대위님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히려 빅터 참모가 지나친 행동을 했어요. 그녀의 증언은 내부자의 목소리였기에 더욱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헌병대 청사박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벌어졌습니다. 윤서연이 공식 조사를 위해 청사를 방문했을 때 빅터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었죠.
28살의 하급 경관 마르크 듀랑이었습니다. 그는 빅터의 편에 서서 윤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인물 중 하나였거든요. 그날 당신은 날카로워 보였어요. 무섭기도 했고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도발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르크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정복 어디서 맞췄어요? 위장병 같은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명백한 모독이었습니다. 윤서연의 군복을 가짜라고 의심하는 발언이었죠. 하지만 윤서연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말로 대응할 가치도 없는 상대라고 판단했거든요. 오히려 그의 행동을 관찰하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는 윤서연의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한 발 더 나아갔죠. 아시아 여자들은 다 이런가 보네요.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그러면서 윤서연의 어깨를 건드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죠. 윤서연은 마르크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가 손을 뻗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이 본능적으로 발현된 것이었죠. 그녀는 정확한 각도로 손을 들어 마르크의 팔을 꺾었습니다. 동시에 발끝으로 그의 체중 중심을 무너뜨렸죠. 소리도 없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단 두 동작으로 상황이 정리됐거든요. 마르크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윤서연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공간을 지켜달라는 말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총을 쥐는 건 위험합니다. 윤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담겨 있었죠. 마르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픔보다는 충격이 더 컸거든요. 자신이 우습게 본 상대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경관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윤서연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과도한 폭력도 불필요한 감정 표출도 없었거든요.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상황을 통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특수부대 출신의 실력이었죠. 빅터 르노도 이 소동을 듣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있는 마르크와 침착하게 서 있는 윤서연을 번갈아 바라봤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표정에서 그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거든요. 절제된 분노와 완벽한 자제력,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는 압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입니다. 윤서연이 빅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녀의 말에 빅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진짜 실력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윤서연은 마르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행동에서 관용과 품격이 드러났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마르크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무례함을 깊이 반성하게 됐거든요. 이 사건은 헌병대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윤서연의 실력과 품격이 입소문을 타면서 그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동시에 빅터와 그의 추종자들이 보여준 편견과 차별적 행동에 대한 비판도 커졌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품격 있는 대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순간이었거든요.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며칠간의 치밀한 검토 끝에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죠. 윤대위에 대한 경계 절차는 과도했으며 특정 인종에 대한 편향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공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빅터 르노의 행동은 명백한 차별이었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됐거든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빅터는 경고 후 직위 해제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내부 교육 이수 명령도 받았죠. 30년간 쌓아온 그의 경력에 큰 오점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차별적 행동과 편견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이 윤서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응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죠. 대위님,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윤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복수나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와 군인으로서의 품격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죠. 기자들은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윤서연은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그녀에게는 이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개인적인 불쾌감이나 분노에 매달려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리나 듀보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상급자인 빅터의 편에 서서 윤서연을 의심했던 그녀였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사라 베날도 이번 사건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평소 차별을 당하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윤서연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변화하게 됐죠. 저도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빅터의 처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한편 마르크 듀랑은 윤서연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복도에서의 무례한 행동과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배웠어요. 윤서연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격려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죠. 헌병대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 방지 교육이 강화됐고 검문 절차도 더욱 투명하게 개선됐죠. 무엇보다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윤서연이 보여준 품격 전문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거든요. 데이비드 모레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전에서 함께 싸웠던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어서 감격스럽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품위와 용을 잃지 않고 있어요. 91세 노병의 증언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윤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감정보다 이성이, 분노보다 품격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그녀가 추구하는 군인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군사박물관에서는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는 참전 용사들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참석했죠. 윤서연도 유엔 평화유지군 대표로 초청받아 참석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그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세미나의 주요 연사는 데이비드 모레였습니다. 91세의 그는 한국전에서의 경험과 그 이후 70년간의 소회를 들려주기로 했죠. 한국전쟁은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그때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감명을 줬죠.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회상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돌봤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빛은 잊을 수 없어요.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눈빛이었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참석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안고 살아온 노병의 증언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국 군인을 만났습니다. 데이비드가 윤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어요. 품위와 용 그리고 굽히지 않는 정신 말입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윤서연에게 향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보다 앞서 있고 그 앞서 있음은 잊지 않음에서 왔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진정한 성장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박물관 내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윤서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70년 전 여러분이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기억을 안고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이 윤서연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젊은 군인들은 그녀의 최근 행보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죠. 품격 있는 대응이 얼마나 강력한지 배웠습니다. 한 프랑스 장교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데이비드 모레는 윤서연과 별도로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을 보니 70년 전 그 아이들이 떠올라요. 그는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날의 세미나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서 역사의 연속성과 가치의 전승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고, 전쟁의 상처를 딛고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죠. 윤서연의 존재 자체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물관을 나서는 윤서연의 발걸음은 더욱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과 사명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개인적인 명예나 자존심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윤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본부 복도에서 리나 듀보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초임 경관인 리나는 최근 사건 이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게 됐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녀는 윤서연을 보자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대위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리나의 용기 있는 고백이 반가웠습니다. 처음에는 빅터 참모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리나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경험도 많고 계급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대위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실력과 품격, 계급이나 출신과 관계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녀의 고백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였죠. 당신이 계셔서 나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나의 말에 윤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이 가져다준 가장 값진 결과였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말입니다. 우리 모두 계속 배워가는 중이에요. 윤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리나는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도 대위님처럼 품격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겉모습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녀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윤서연을 통해 본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자신도 닮아가고 싶었거든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빅터 르노는 직위해제 후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죠. 특히 윤서연이 보여준 품격, 전문성은 그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었거든요. 사라 베날도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용기를 얻었죠. 윤서연의 당당한 모습이 그녀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겠어요. 그녀의 변화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별에 맞서는 목소리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마르크 듀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복도에서의 굴욕적인 경험이 그에게는 큰 교훈이 됐죠.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동료들에게 존중과 예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새로운 신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서연의 파견 임무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죠. 차별과 편견이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것에 맞서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폭력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품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지막 날, 윤서연은 파리 시내를 걸으며 처음 왔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길을 안내해 준 것이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서연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품격을 잃지 않겠다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말입니다. 침묵조차 무기가 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군이 유럽 사회의 편견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